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대망의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준식입니다. 저는 어린이날이면 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 시골길, 신장로라고 그러죠.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길 말입니다. 그 길에 아카시향이 넘쳐났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학교를 가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은 자화상에서 자신을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이 나이가 되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라리 바람입니다.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아주 날쌘 표현을 쓴 것이 지금 시중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 국정 지지도가 좀 오를 겁니다. 서울 시민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주로 서울 시민들이니 말입니다. 이 서울 시민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아주 의외로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5월 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문재인의 2017년 중국 국빈 방문을 두고 혼밥을 때렸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직한 말로 혼밥을 했다는 것은 뉴스에 다 나왔는데 혼밥을 때렸다 이 표현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 인사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혼밥을 때렸다. 언론 보도는 아주 점잖았습니다. 연합뉴스 표현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혼밥을 언급하면서 국빈을 초청해 놓고 8끼나 혼자 밥을 먹게 하는 외교적 결례가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중국이 그런 외교적 결례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을 잘 아는 분들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시진핑을 만나고 또 이인자도 만나고 중국은 결례를 하지 않았다. 글쎄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윤 대통령은 뒤이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중국이 대한민국을 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예우를 해줬느냐. 윤 대통령은 우리가 저 자세로 나가면 중국에서 없인 이긴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은 언론에서 그동안 늘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굴신하면 할수록 중국은 우리를 더 우습게 본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되어야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미, 한일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의 혼밥은 중국에 굴종하면서 냉대받은 상징으로 그동안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문재인의 홍보맨이었죠. 타겟민. 타겟민은 그래도 그 혼밥마저 옹호를 하더군요. 저도 라디오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타겟민이 이를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게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은 게 아니다. 현지 국민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이었다. 혼밥 사진을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가요? 여러분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사하는 장면을 두고 일종의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윤 대통령이 중국에 할 말은 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2일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5창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거친 언사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미 정상회담 뒤에 확장 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친미 외교라며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입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 국제법은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이를 따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치 얘기를 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더 짧게 짚겠습니다. 모두 신문에 난 뉴스들과 사설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수술 나선 유럽, 한국 여야는 포퓰리즘 확대 경쟁. 야당만 나무라는 게 아니고 여야가 포퓰리즘 확대를 경쟁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 문제를 짚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실패를 한다면 포퓰리즘과 바로 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 강연 내용이 거의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포퓰리즘. 우선 대중이 환호하는 손쉬운 정책이다 보니 어찌 정치인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탈리아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가구당 월 550유로, 우리 돈으로 한 81만원씩 됩니다. 이 550유로씩 지급하고 있던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수당을 축소하고 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바로 핵심입니다. 언론은 프랑스 에마누엘 마크롱을 뒤이어 이탈리아도 노동개혁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여성 총리 조르자 멜로니입니다. 기본소득으로 불리는 시민소득은 이탈리아 정부가 2019년 좌파가 집권하자마자 도입을 한 국가수당입니다. 국민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멜로니 총리는 내각회의를 마친 뒤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시민소득을 개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집권한 멜로니는 시민소득 제도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키우고 청년들이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시민소득에 지출된 정부 재정은 지난해 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말하고 있는 이재명이 이를 보면 뭐라고 할 건가요? 지금 안심소득을 얘기하는 서울시장 오세훈은 또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2012년 국가 부도 사태까지 겪은 그리스도 지금 무상의료와 소득 대체율이 90%에 달하는 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수했습니다. 프랑스는 노동개혁에 뒤이어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마크롱은 인기가 없어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포퓰리스트들은 영국과 독일에서 무상급식부터 실업수당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도 없고 또 유로와 같은 국제 결제 통화도 없는데 이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이미 작년 말 기준 1067조를 넘었었죠. 그리고 지금 또 1분당 1억 2,700만 원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정 악화에도 여야가 여전히 선심성 퍼주기 경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5년간 국가 채무를 450조나 늘렸죠.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이 된 지금도 이 포퓰리즘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을 퍼붓는 양곡관리법. 이 양곡법을 비롯해서 기초임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월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청년수당을 주는 법. 그것뿐입니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하는 법 등을 밀어붙입니다. 특히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는 이재명이 아주 거품을 물고 밀어붙이더군요. 이러니 국가 채무를 GDP의 일정 비율 이하로 묶는, 그러니까 50% 이하로 묶겠다. 아니다, 60%까지는 봐주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죠. 일정 비율 이하로 묶는 이 재정 준칙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아주 요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퓰리즘 경쟁에는 지금 여당도 못지않습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도 포퓰리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표가 되고 명분이 있으며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대학생 청년 아침밥 확대를 주도를 하고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크게 늘리는 법 개정안 또 국민의힘이 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지금 24조 원 이상 덜 그치고 있는 판인데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습니다. 저실버 사설은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야당과 한마음이 돼서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고 정부로 떠넘겼다. 이렇게 쓰면서 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치가 나라를 망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확실한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포퓰리즘과 부패, 이 두 개가 이 나라를 망칠 것이다.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낯두꺼운 정치권 얘기입니다. 역시 포퓰리즘에 연관된 문제입니다. 작년 예산 전국 때입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서민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의 소액 생계비 예산 반영을 제안했습니다. 불과 1,000억 원. 극빈층을 돕겠다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양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조차 해보지 않고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당시 저에게 이 얘기를 하던 젊은 취재기자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긴축을 이유로 소액 생계비 정책에 정말 무관심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일삼으면서도 생계 곤란을 겪는 극빈층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시행한 그 정책이 올해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뒤늦게 그 인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대부 업체조차 이용할 수 없는 극빈층이, 그러니까 돈 5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극빈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기존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대부업계 신용대출 평균인 연 15.1%보다 소폭 높은 연 15.9%의 이자율이 설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월 일부 오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정도인데 왜 그러냐? 이 이자율은요, 소득이 없고 연체 기록이 있어도 대출이 이루어지는 파격적인 조건 때문에 생계 곤란을 겪지 않는 이들까지 대출을 받겠다면서 우르르 몰려들 우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 사금융 대출 그거보다 이자를 조금 더 높인 겁니다. 말하자면 대부업 이자보다 아주 조금 더 이자를 받아서 우르르 몰려드는 그런 수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금리를 무작정 인하해서 대부업계보다 낮아지면 정상적인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소액 생계비 창고로 몰려들 게 뻔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극빈층에 대한 지원은 내려지고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 연 15.9%의 이자는 어쩌면 필요한 최소한의 이자율로 나름 아주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 흥행을 하자 정치권이 아주 경쟁적으로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코미디 같은 말도 뒤따랐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정부 정책이 연 15.9%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왜 15.9%인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조수진이 나섰습니다. 한도 상향과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이자율도 낮추고 한도도 올리겠다.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정부 측에 이렇게 나가자고 제안할 것이다. 그래서 내놓은 안이 통상 불법 사금융 대출이 수십만 원 선인데 한도를 200만 원까지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야 모두 정책의 취지는 물론 현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민주당은 그렇다 쳐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금 극빈층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참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어느 젊은 기자가 사내 칼럼 끝에 쓴 여당에 대한 충고가 이렇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며 다수 유권자에게 어필할 정책으로 손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여당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철학을 먼저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이런 판에 또 아찔한 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치 뉴스로 가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죠.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 이 S&P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1.1%로 제시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가 지난해 2분기부터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IMF는 1.5%로 낮췄죠. 이날 루이크시 스탠더드 푸어스 전문은 파이낸셜 빌딩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2030년까지는 2.0% 주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내년쯤 시작할 것이다. 사실 잠재 성장률이 2.0%를 약간 밑돌 것이라는 얘기는 벌써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죠. 아이들 출산율이 낮으니 말입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우울한 뉴스가 겹쳤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이 지난 3년간 2,500개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매일경제에 실렸더군요. 최근 한국 수출량이 7개월 연속 줄어든 배경에는 수출 기업 증발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국 수출 기업이 확 줄고 미국 수출 기업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수출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성장 공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 정치 뉴스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끝나고 과연 방미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인가 주목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외국을 다녀오면 여야 이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이런 분들을 모아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사회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아서 또 말씀을 나누고 이래서 방미 외국 순방 이런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박광원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가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만나면 대통령이 찾아가겠다는 표현도 있더군요. 그러자 박광원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 뉴스가 일파만파를 부르는데 솔직히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 주범으로 배임죄는 물론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가 된 이재명을 만나서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영수회담이란 표현은 사실 권위주의 시대 때 있었던 표현이죠. 또 이재명은 백연동 개발 비리를 포함해 아직도 수많은 범죄의 수사선상에 놓여 있는 피의자입니다.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문제를 나누든 얘기를 하든 오해를 부를 염려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정치범이 아니라 파렴치한 잡범이라는 데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파장을 몰고 오자 오지랖이 넓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3일 이재명 민주당이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박지원이 광주의 라디오에 나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박광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을 먼저 만나라고 얘기한 것은 아주 잘 말씀한 것이다. 그는 일단 윤 대통령이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대화를 제의한 것은 차선의 대화 제의라고 본다면서 이재명이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박광원에게 당신이라도 만나라.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과 박광원의 대화 채널이 구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다.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가르마를 타주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그걸 가르마를 타준다고 표현한 겁니까?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 이 놀랍게도 이재명은 이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은 4일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괴념치 않겠다.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빈소 조문을 위해서 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뒤에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하고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낯설게 들립니다. 이 문제에 연관해서 언론은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조선일보 사설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낙연계인 박광호는 이재명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날 경우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겁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변수가 여야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야의 불협화음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숱하게 말했지만 이재명이 사실상 대선에 불복하는 정치투쟁을 해온 데 기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송영길이 비워준 개항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뒤이어 당권을 잡아 전국을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신문사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패배 석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다시 2달 만에 당대표가 됐다. 이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의 지적대로 그 후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이 되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방탄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국회가 열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방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모자라 심지어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없애자는 소급 입법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여기가 무슨 미개국입니까? 그런 법안을 내게 말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관련 사건 검사와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이런 상상 못할 법들을 지금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정말 코미디입니다. 신문은 이제 자신의 불법 혐의를 흐리는데 포퓰리즘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에 시행 첫 5년간 1조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총 52건이다. 참 놀랄 노자입니다. 표만 많이 받으면 모든 것이 면책이 된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어쨌든 한편 이재명의 희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그러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합니까? 이 김용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4일, 그러니까 어제 김용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용의 구속 기한은 5월 7일, 그래 이달 7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료 기한을 딱 사흘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김용은 작년 11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까지 유동규, 정민용 등과 공모를 해서 남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 6억 원은 김용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성남시 의원 시절인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에게서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용 측은 그간 검찰이 금품수수 날짜를 바꾸는 등 검찰 주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또 다른 최측근이 있죠. 정진상. 정진상도 이미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나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진상은 대장동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신에 428억 원 가치인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받기로 한 혐의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배임죄 재판은 언제 열리는 것입니까? 백인동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은 도대체 언제 소환하는가요?
한편 민주당의 또 하나 사법 리스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입니다.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강래구는 2021년 3월에서 5월까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을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 이승만 등 캠프 관계자 8명과 함께 9,400만 원을 조성해서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관석, 이승만이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돌린 의혹이 연루돼서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았죠. 둘은 3일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에 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윤관석의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선당 후사, 당이 앞서고 사, 개인은 뒤다. 이 선당 후사란 말을 여기서 또 듣게 됐습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방편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살기 위한 수작입니까? 이승만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도 역시 선당 후사를 내세웠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도대체 그놈의 진실이 무엇인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오선 출신이죠. 이 안민석이 빅히트를 쳤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기전과자, 불륜 등이 있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사기전과자, 불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는 3일 라디오에서 모처럼 이빠른 소리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기획수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우리 내부를 성찰하면서 다시 재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아주 홈런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그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러자 방송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경기 오산에 음주, 사기, 불륜 이런 전과자가 있나? 그러니까 안민석 지역구에 그런 경영자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안민석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특별한 지역을 청하지는 않겠다. 그러자 다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민주당인가? 안민석의 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출마하도록 하는 거나 출마 여지라도 주는 것은 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이며 국민의 회의를 갖게 한다.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쇠기를 박아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장예찬 이 청년 최고위원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100% 찬성한다.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재명 대표를 콕 짚은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여배우는 한을 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